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릴 고성민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과 강의 전담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비서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 자문위원과 NCS 사무행정 분야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로서 비서 자격증 과목인 제1과목 비서 실무와 제2과목인 경영 일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제3과목인 사무영어와 제4과목인 사무정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영어의 출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영어는 1급과 2급, 3급 모두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사무영어는 첫 번째 비즈니스 용어 및 문법이 나옵니다.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영문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경영 일반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용어가 비즈니스 용어가 나옵니다. 역시 약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약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즈, KE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오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뜻하는 약자고요. KE는 대한항공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이러한 약자에도 여러분들이 영어 약자에도 익숙해져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문서의 이해입니다. 비서 실무하고 마찬가지로 실제 비서 업무에서 사용하는 문서가 영어로 제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서의 작성 기본이라든지 독해 및 작문, 그리고 회의와 출장 업무가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회의하고 출장 같은 경우에는 상급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영어 회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무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내방객 응대라든지 전화 응대, 그리고 예약, 일정 관리, 보고와 지시와 같은 부분들이 대화체로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역시 보고와 지시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만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2급과 3급에서는 출제 기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자, 사무영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영어 과목은요, 이 비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과락은 경영 일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한다면 사무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전부터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과목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영어 울렁증 많이 걸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어 울렁증 때문에 사무영어 과목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무영어 과목은요, 학생들이 또 나름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인 비서 실무하고 매우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서 실무 과목을 영어로 바꿔놓은 게 바로 사무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와 비서의 대화라든지 레터, 물론 영문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약 확인증, 전화 대화, 내방객 방문 상황, 그리고 일정표와 같은 비서 실무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영어 지문으로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일반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된 비즈니스 용어에 익숙해야 하고요. 그리고 영어 약어에도 익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숫자를 영어로 읽는 방법을 또 알아야 합니다. 숫자를 읽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하나씩 읽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숫자를 이제 단위별로 읽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응대에서 전화 메모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이제 읽어주는 전화번호 같은 경우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문법 오류를 찾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됩니다. 물론 사무영어에서 나오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사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과목입니다. 그 이유는 기출 문제와 유사한 내용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과목이 바로 사무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출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무 영어 과목을 풀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 배분입니다. 지문이 꽤 길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 다른 영어 문제를 푸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지 말고 문제와 그리고 아래쪽 보기를 먼저 읽은 후에 지문에서 그 보기가 맞는지를 찾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뒤에 실전 문제를 풀 때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 영어 실전 문제 유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미스터 M 리의 일정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true, 어떤 게 정답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incorrect, 잘못된 문제나 아니면 true, 올바른 문제를 묻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올바른 보기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일정표는요. 위에가 이제 Monday, 월요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가 Tuesday, 화요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1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지금 1월 11일,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표를 보게 되면 위에 부분의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투 뉴욕이라고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일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요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날짜도 다르고 그리고 장소도 어때요? 차이가 있는 일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일정을 보게 되면 위에 일정 같은 경우 이제 AM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오전입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9시 첫 번째 일정을 보게 되면 인천 에어포트를 떠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떠난다고 나와 있나요? for JFK 에어포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JFK 공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많이 보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무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욕에 있는 JFK 공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공항 중에서 아마 기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공항으로 가는데 뭘 타고 가나요? 오즈라고 나와 있네요. 오즈는 여러분들 뭐의 약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즈 902. 아시아나 항공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902편을 타고 JFK 공항으로 간다고 일정표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정표가 적혀 있는데 일정표를 쭉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서 1번부터 보기를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럼 1번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Mr. M. 리가 is going to fly to USA on Oz 902라고 적혀 있습니다. Mr. M. 리가 is going to fly. 자, 미국으로 to USA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오즈 902를 타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기에서 정답을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JFK 공항이 미국 뉴욕에 있는 공항인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즈 902가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 항공편이라는 것도 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씩 읽어보면 본문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일정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첫날 일정 중에 보게 되면 9시, 오전 9시에 인천공항에서 JFK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9시 25분에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요. 9시 25분에 arrive, 도착을 했대요. 어디예요? JFK 공항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미국 뉴욕까지 25분에 갈 수 있나요? 슈퍼맨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시차 때문입니다. 출장과 관련된 일정표에 보게 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시차 문제인데요. 미국의 뉴욕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시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에 걸쳐서 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또 오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시간 뒤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 JFK 공항에 도착하는 9시 25분이라는 시간은요, 현지 시간을 뜻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9시, 인천공항에서 떠난 9시는 한국 시간으로 9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9시 25분은 바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9시 25분에 도착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같은 날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13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incorrect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incorrect라는 거는 어떤 걸 고르는 건가요? 틀린 문제를 고르는 거겠죠. 아까는 true였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English translation, 영어 번역문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살펴보니까 이것은 관용어, 수거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수거들이 각각의 영어 문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be attached for이라 그래서 첨부하다를 나타내는 수거입니다. 맞죠? for가 사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e made in입니다. 여러분들 뭐 made in China, made in Korea 많이 들어보셨죠? 역시 어디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어 수거인데요. 맞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 있다, 뭐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be located on이 아니죠. 뭔가요? in이죠. be located in이라고 써야 되는데 on이라고 지금 잘못 사용했네요. 이 부분이 틀렸죠. 이렇게 잘못된 수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한번 볼까요? 오락가락합니다. up and down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depending on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맞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수거가 지금 잘못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1급 문제인데요. 1급 문제가 이 정도 나온다면 2급과 3급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목인 사무정보관리입니다. 네 번째 과목인데요. 1급, 2급, 3급 모두 다 시험 보는 과목이죠. 자, 사무정보관리는 문서 작성과 관리가 굉장히 많은 출제 기준의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관리 부분입니다. 자, 비서 업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는 게 주 업무죠. 사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과 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정보관리에서는 문서 작성과 문서 관리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서 작성은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문서 양식 작성은 이제 사문서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나 그 다음에 교재를 위해서 작성하는 감사장 등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문서 관리 같은 경우 이제 작성한 문서, 그러니까 생성된 문서가 폐기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종이로 된 문서보다 전자문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전자문서 관리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서 작성과 문서 관리에서 기타 문서 양식 작성과 문서 관리 부분은요, 상급에서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과 활용, 그리고 보안 관리, 사무정보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시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보 관리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정보관리의 과목 특성을 살펴보면요. 사무정보관리는 비서실무하고 좀 비슷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비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비서실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서 작성과 문서 관리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서 부분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한 응시자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서 작성과 문서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문서 작성과 문서 관리 같은 경우 종이로 작성하는 문서 작성, 종이로 관리하는 문서 관리는 좀 예전에 나왔다면 요즘 출제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과 전자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에서는 공문서 작성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변경된 규정, 신규정을 통해서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신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공문서 작성에서 바뀐 부분이 구규정에서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때 왼쪽에서 이제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문장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바뀐 공문서 신규정은요. 왼쪽에 띄어쓰기 없이 바로 왼쪽 기준 한계선에서 바로 1번을 문서를 시작을 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바뀐 신규정이요.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은 신규정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용어라든지 4차 산업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요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는요. SNS의 종류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명칭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서나 사무직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나 애플리케이션 용어에 대해서 익혀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사물 인터넷과 같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용어들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애플리케이션 명칭과 활용법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감사장 작성법. 그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장이라는 문서의 종류는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작성법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감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감사장, 회의에서 강의를 해준 강연자에게 전달하는 감사장, 그 다음에 상사가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지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감사장, 또는 경조사 후 작성하는 감사장이 다 어때요? 내용이 다르고 작성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서 상황별로 감사장 작성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보안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정보 보안에 관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과 관련된 각종 백신 프로그램의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서의 정보 보안에 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1급과 2급에서는 신문 기사나 그래프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3급에서는 신문 기사나 그래프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정보관리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의 팀 비서로 일하고 있는 전 비서가 문서의 수발신 업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올바르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모두 다 몇 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4개씩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보기에 개수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죠, 수험생들이. 근데 이거는 다 4개니까 아, 올바르지 않은 게 4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접수 문서를 접수하여 문서 등록 대장에 기재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예, 뭐 전혀 틀린 부분이 없네요. 예. 자, 나, 기밀 문서를 발송할 때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발신부 기록을 생략하였다. 자, 기밀 문서라고 하더라도요. 발신부 기록을 생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아, 제가 답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발신부 기록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살펴볼까요? 상품 안내서와 광고문의 경우는 즉시 폐기해서 유통량을 줄였다. 자, 상품 안내서나 광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폐기하지 말고 상사가 관심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폐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상사한테 전달을 하시던지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도 어때요? 틀리죠. 보통 이런 문제에서 즉시, 무조건 이런 게 나오게 되면 틀린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 라. 여러 부서원이 보아야 할 문서는 원본으로 회람하였다. 자, 회람이라는 단어는 돌려가면서 본다는 걸 뜻하는 건데요. 회람을 하다가 문서가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회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 공문서 발송 직전 법인 이사장 관인을 날인받아서 복사본을 보관해 두었다. 자, 이것도 특별히 틀린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바입니다. 팀원에게 온 친전 문서를 개봉하여 확인 후 전달하였다. 친전 문서라는 게 뭘까요? 예, 수신자, 받는 사람만 뜯어볼 수 있는 문서가 바로 뭐예요? 친전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해서 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친전이라고 적힌 문서는요, 여러분들 개봉하지 말고 수신자에게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도 틀린 거예요. 그다음 4, 팀장님의 지시로 경조금 10만 원을 통화 등기로 결혼식장에 바로 발송하였다. 통화 등기라는 것은 이처럼 실제 돈을 여러분들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등기, 우편 등기로 발송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통화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금 10만 원을 통화 등기로 발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하고 다하고 그 다음에 라하고 바가 옳지 못한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보기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2개씩 짝지어져 있다. 2개의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다 다운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지금 여기 보면 카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는요. 명함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월드카드 모바일, 그 다음 캠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다 명함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이지플래너와 조르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그러니까 명함 관리와 그다음 일정 관리를 섞으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예, 기읍과 그 다음에 조르테 일정 관리를 포함한 기읍,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무정보관리에서 1급과 2급은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해요.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일단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숫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프 문제는요, 정말 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기를 보시면서 하나씩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조금 안 보이는데요. 사고 건수가 많으면 이제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1번 문항인데요. 보시게 되면 가장 사고 건수가 많은 게 2014년도입니다. 몇 건이에요? 28건이죠. 근데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에요? 15명입니다.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게 몇 번이었어요? 몇 명이에요? 31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틀린 거죠. 1번, 사고 건수가 많으면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 자, 2번입니다. 이 그래프는 혼합형 그래프로서 이중축 중 한 개 축이 보이지 않게 설정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혼합형 그래프가 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합형 그래프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그래프 안에 2개 종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로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형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건수를 가리키는 축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만 축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축 중 한 개 축이 보이지 않게 설정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나면 전원 사망하였다. 2014년도에 28건의 사고 건수가 나왔는데 15명이 사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28건과 15명이라면 전원 사망했다는 말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2013년도 보게 되면 오히려 사고 건수가 2012년도 25건에서 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3강까지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 국가기술 자격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과 그 다음에 취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